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PRCB에서 111번째 발표를 맡은 김수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논문은 Eva Square Exploiting Temporal Redundancy in Live Computer Vision 이라는 논문인데요. 올해 6월에 이스카에서 발표된 논문이에요. 이스카 발표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발표이기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리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논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카가 어떤 학회인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머신러닝 분야의 탑 학회라고 하면 누구나 닙스나 비전 쪽의 CVPR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컴퓨터 아키텍처 영역의 최고의 학회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이 인터내셔널 심포지엄 온 컴퓨터 아키텍처 이스카입니다. 갑자기 아키텍처 쪽 학회 논문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 학회의 포커스 자체가 굉장히 머신러닝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또 모든 키노트 스피커가 머신러닝 시대에 발맞춰 발전하는 하드웨어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제를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둑버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머신러닝을 시작하면서 하드웨어의 컴퓨테이션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얼마나 개혁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페이스북의 킴 헤이즐우드라는 분도 페이스북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머신러닝에 기반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기능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드웨어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혔고,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컴퓨터 스트럭처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적인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탠포드의 쿤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머신러닝의 새로운 시대를 맞은 만큼 하드웨어 역시도 알고리즘이나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 또 통합된 기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풀스택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논문은 아주 정확하게 이 키노트 스피커들이 얘기한, 그리고 이스카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그런 기조에 딱 되게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논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CNN을 돌리는 많은 그런 리서치들은 기존에도 있었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FPGA 리서치나 ISIC 리서치 같은 거 그런 거를 기반으로 나온 게 다들 아시듯이 아이리스나 EI 같은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기존에 엔비디드 비전 엑셀레이터들은 되게 많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구글 같은 데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미 다 갔어요. 그런데 이 논문의 특징은 그냥 단순히 그냥 제너럴 CNN이 아니라 거기에 특별히 라이브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비디오에 있는 하나의 템포럴 리던던시라는 특징을 익스플로이팅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플로이팅의 사전적인 의미가 착취하다, 모든 걸 최대로 잘 활용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팅을 서포트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의 특징을 더 잘 하드웨어가 서포트했었을 때 얼마나 발전이 있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exploiting 한다고 했던 그 temporal redundancy라는 개념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라이언 고슬링의 비디오 클립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디오 필름 화면에 9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보시면은 거의 굉장히 조금밖에 안 움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디오에서 1초에 30프레임 정도를 처리를 한다고 봤었을 때 9프레임이면 0.3초 정도일 거고, 움직여도 아주 미세한 만큼 대부분의 비디오에서 한 몇 초가 되더라도 이 중간에 있는 그런 그림이 아주 많이 변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CNN을 돌리는 방식은 하나의 프레임씩을 다 CNN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비디오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뭐 얼굴 디텍션을 하고 두 번째 프레임에서 똑같은 계산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비효율을 없애고 최대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상해 보자. 그리고 단순히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가장 또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실제로 실험까지 해보자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게 될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도표화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포인터를 보시면은 위에 쪽에 키 프레임이 있고 밑에 쪽에는 predicted 프레임이 있어요. 키 프레임 먼저 보시면 인풋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을 우리가 아는 그 CNN 프리픽스 부분은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뭐 딥러닝 아키텍처들이겠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VGG16 이런 게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타겟 액티베이션이 될 거고 그리고 CNN 서픽스를 거쳐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사한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레임은 여기를 다 돌릴 필요가 없이 이거를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두 이미지가 어떻게 모션이 움직였는지 찾아서 이 화살표들, 조그만 화살표들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화살표들과 1차적으로 요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를 CNN 프리픽스로 거쳐서 받은 타겟 액티베이션에 결합을 해서 이 모션 컴펜세이션 조정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이 액티베이션, 프리딕티드 액티베이션을 만들고 이걸 다시 서픽스를 거쳐서 디텍션을 하면은 훨씬 더 계산량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더 많은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량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 그리고 대부분의 계산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CNN 프리픽스예요. 그래서 뒤에서도 이 CNN을 어떻게 프리픽스랑 서픽스로 나누는지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 부분에서는 되게 프로블럼 스페시픽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이 라이트한 작업들을 주로 하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앞 레이어들은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 연산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프리딕티드 프레임에서 건너뛰고 갈 수 있으면 많은 개선이 에너지적, 리소스적 개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 키 프레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프리딕트 프레임에 대해서는 CNN 프리픽스를 거치지 말고 이렇게 모션 에스티메이션 컴펜세이션을 해서 가자라는 소프트웨어적 모델로 액티베이션, 모션 컴펜세이션 이라는 모델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모델을 서포트하기 위한 하드웨어로 The Embedded Vision Accelerator 그래서 보시면 EVAA 그래서 에바 스퀘어가 여기서 나오는 에바 스퀘어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설명을 하고 그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또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건 약간 목차 같은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 아까 말했던 액티베이션 모션 컴펜세이션인 소프트웨어 모델 라인이고요. 오른쪽이 에바 스퀘어 하드웨어 모델인데요. 제일 먼저 이 진짜 계산을 하는 기존과 똑같이 계산을 하는 키 프레임과 기존처럼 이렇게 CNN 모델을 안 돌리고 모션 에스티메이션 컴펜세이션을 하는 프리딕티드 프레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Selecting Keyframes 로직을 하나를 제시를 하고 그거를 작동시키는 Keyframe Choices라는 하드웨어를 제시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키프레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10번에 한 번, 100번에 한 번 키프레임을 정하고 나머지는 프리딕티드 프레임에서 계산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특정한 어떠한 상황이 트리거 됐을 때 프리딕티드 프레임을 하다가 키프레임으로 넘어가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Efficient Motion Estimation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하드웨어인 Receptive Field Block Motion Estimation 부분인데요. 두 개의 프레임 정보를 받아서
어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polated warping, warp 엔진 부분은 이제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한 걸 가지고 target activation 된 것들을 이제 compensation 해서 이제 결국 그쵸 기존에 1차로 계산된 결과물을 조정하는 그 핵심 엔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인상 깊었는데 이 타겟 액티베이션 부분이 사실 되게 깔끔하게 정리된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개의 이미지들이고 막 몇 메가바이트까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온칩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싼 메모리에 이만큼 큰 만큼을 저장을 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적 트릭 그리고 하드웨어적 솔루션이 있는데 이거를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choosing the target layer라고 해서 어디까지를 프리픽스, 어디까지를 서픽스로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AMC, Activation Motion Compensation에서 제일 첫 부분, 이거를 정말 해도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한 수식이 나오는데요. 이 X가 원래 키프레임이 되겠죠? 키프레임에서 얼마큼 움직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는 것은 키프레임에서 움직임을 나중에 더하는 것, 키프레임을 계산한 다음에 움직임을 나중에 더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가정에 기반하죠. 조금 더 친절하게는 뭐 여기 receptive field가 activation value가 되고 receptive field가 activation value를 그대로 옮겨간다.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을 convolution을 돌려서 이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옮긴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옮긴 다음에 convolution을 돌린 거랑 똑같다. 그래서 convolution과 translation은 commutative하다. 그래서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거를 보시고 항상 그렇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딱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이미지들도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자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완벽하게 모션 액티베이션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3x3 매트릭스에서 여기 일일이 있는데 우리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하고 맥스플링 했더니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두 칸 옆으로 움직였어요. 컨볼루션하고 맥스플링 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사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B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라이팅 체인지스나 디오클루전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빛이 변화하거나 가리고 있던 게 없어져서 무언가가 새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차에 뒤에 화물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선 안 보였다가 그래서 등장한 거죠. 우리가 원래 알지 못하던 새로운 블락이 등장했을 때 이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거를 뭐 옮겨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가 2대 정도 붙어 있었는데 한 대는 일로 움직이고 한 대는 여기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걸 옮겨서 만들 수 있는 결과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D 라인의 예시 같은 경우에도 뭐 움직이기는 했는데 결과가 달라졌죠.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맥스 풀링은 is not perfectly commutative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 풀링 같은 작업은 또 완벽하게 이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솔루션이 바로 크게는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daptive Keyframe Selection이에요. Adaptive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키프레임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 보던 게 등장하거나 혹은 하려고 봤더니 뭔가가 이상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나 타임이나 혹은 뭐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 컴펜세이션의 에스티메이션 컴펜세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키프레임으로 돌아가서 그냥 닷시넨을 돌리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interpolated warping for precise execution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움직였을 때 그 주변에 움직인 것들하고 잘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잘 알아보자. 그 다음에 careful target layer selection.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그 키프레임에만 넣어도 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맥스 폴링은 뭐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레이어가 있다면은 뒤로 빼서 그냥 차라리 매번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뒤에서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뒤에서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많은 앞에서 목차에서 소개했던 많은 단계 중에서 제일 먼저 efficient motion estimation 부분을 볼 텐데요. 여기서 이 motion estimation을 하는 부분은 사실 전통적으로 되게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었고 또 그냥 잘하는 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옵티컬 플로우 알고리즘 같은 게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옵티컬 플로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픽셀 바이 픽셀의 움직임을 디텍션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에서 우리가 사실 얻고 싶은 결과는 되게 러프한 건데 픽셀이 움직임을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블락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을 해요. 이미지를 블락 바이 블락으로 이제 큰 네모가 어디로 큰 네모로 움직였는지 보면은 이게 훨씬 더 계산도 적고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실 그 압축된 비디오에서의 모션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 방법은 뭐 사용해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방법은 비디오를 인코딩, 디코딩하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되어야 돼서 활용이 제한적이고 이 위에 두 방법들은 라이브에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블락 매칭 알고리즘을 쓰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블락 매칭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 네모 하나, 그 다음에 네모 하나 이렇게 해서 옆에 네모들하고 어떤 게 일치하는지 보는 거고요. 심지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네모랑 여기 네모를 보시면요. 이 가운데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제 빨간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겹치니까 심지어 이 부분은 다시 계산을 하지 말고 기존에 계산했던 걸 다시 가져다 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RFBM이고요. Receptive Field Block Motion Estimation입니다. 그래서 우선 블락을 매칭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은 계산을 제외한다 라는 그런 로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겟 액티베이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액티베이션이 보통 수백 개고 그 다음에 온칩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몇 메가바이트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도입하는 방법은요. 0이나 혹은 0에 가까운 값들을 모두 저장하지 않는 거예요. CNN의 특징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밸류들이 사실 0이나 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부분들, 이제 그 결과가 되는 부분 말고 그 주변에 있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싹 다 저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이 제로 밸류들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accuracy에 임팩트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과가 알고 싶은 부분 여기 이제 결과가 있는 부분이니까 주변을 다 0인 거를 다 저장을 안 해도 실제로 나중에 이걸 복원했었을 때 큰 이제 손실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여기 되게 중요한 warp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 부분에서는 싼 테크닉을 쓸 수도 있었고 비싼 테크닉을 쓸 수도 있었어요. 되게 정확한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설명 없이 이 논문 자체가 어큐러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최대한 에너지나 시간을 아끼자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칩 테크닉 쪽을 사용을 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랑 nearest neighbor matching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둘 중에서는 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1에서 2% 정도가 더 정확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이제 값싼 테크닉으로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되게 이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adaptive strategy인데요. 앞에서 봤듯이 비디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static keyframe rate 5번에 한 번, 10번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한 번 키프레임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비율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댑티브 스트래티지를 가져가자고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픽셀 컴펜세이션이랑 토탈 모션 매그니튜드가 있는데요. 이 위에 픽셀 컴펜세이션은 이거예요. 우리가 원래 뭐 자동차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화면에서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거고, 그럼 블락 매칭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이 블락 매칭 에러율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이 넘어서면 어디로 움직였는지 못 찾으니까 이런 경우엔 다시 키프레임을 계산하자. 이건 없어진 경우. 요거는 움직임 매그니튜드가 큰 경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있었어, 찾았어요. 하지만 이게 뭐 왼쪽 끝에 있다가 오른쪽 끝까지 되게 많이 움직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그냥 옮겼을 때 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큰 경우에는, 모션이 높은 경우에는 다시 키프레임을 결정하자. 그래서 이 기준을 결정을 했고, 이걸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시 키프레임으로 돌아가는 로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적인 로직이고, 뒤에서는 이거를 계산하는 하드웨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NN 레이어 중에서 어디까지를 키프레임에만 계산하고 어디까지를 두 개 모두 다 결정할 것인가 건데요. 개념적으로 사실 earlier CNN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생략하는 CNN이 많이 없어지면은 더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에너지나 타임 세이빙 효과가 적을 거고요. 더 뒤에 있는 레이어까지 다 키프레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효과는 더 크겠지만, 에너지 세이빙, 타임 세이빙 효과는 더 크겠지만 반대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액티베이션 와핑이 불완전한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특히 몇몇 레이어들은 이렇게 와핑 과정을 거쳤을 때 되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서 액티베이션 와핑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레이어들은 대부분 가장 뒤쪽에 배치된 프로블럼 스페시픽한 레이어들이에요. 앞에서 얘기를 했던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런 프로블럼 스페시픽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들은 그냥 마지막에 놔두고, 왜냐면 이거는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놔두고 대부분의 것들을 앞으로 빼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서 조금 더 앞으로 뺐을 때랑 조금 더 뒤로 뺐었을 때 거의 정확도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이 차이가 거의 무시할 정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걱정 없이 대부분의 레이어들을 앞으로 빼고 마지막에 태스크 스페시픽 세그먼트만 뒤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앞에서 설명했던 액티베이션 모션 컴펜세이션이라는 로직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에서 발표된 Deep Feature Flow for Video Recognition이라는 논문이 이미 나왔었는데, 이 CBPR에서 무려 2016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사실 개념적인 부분은 이 논문에서 이미 다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이나 뭐 비디오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굳이 이거를 보지는 않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은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런 로직이 있는데 이런 로직을 하드웨어적으로 정말 잘 구현을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드웨어 전반,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전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전체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아이리스나 EIE에 온탑으로 얹어서 더 효과를, 특히나 비디오 아날리시스 영역에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그 아이리스나 EIE에 비해서 이 에바스퀘어가 차지하는 에리아 비중이, 하드웨어니까 면적 자체가 약 3.5%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작은 비중이죠. 여기서 조그만데 굉장히 조그만 영역을 차지를 하면서
기존의 CNN 프리픽스는 검증된 아이리스에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CNN 서픽스도 아이리스랑 EIE에서 나눠서 검증된 그 효율 그대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이 로직에서 새로 추가된 모션 에스티메이션과 모션 컴펜세이션 부분을 에바스퀘어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스퀘어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먼저 새로운 프레임 픽셀이 들어와요. 기존의 픽셀 하나는 여기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새로운 픽셀이 들어오고 이게 픽셀 버퍼 1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원래 이미지랑 그 새로 들어온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그런데 이 비교는 여기서 이렇게 비교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 비교가 일어나서 이거를 키프레임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 키프레임이라면 다시 일로 가겠죠. 그리고 얘가 키프레임이 아니라 프리딕티드 프레임으로 결정될 수 있으면 기존의 타겟 액티베이션을 저장해놨던 데서 정보를 받아서 이 warp 엔진이 처리를 하고 그래서 결과를 낸다라는 내용이 이 에바스퀘어에 들어간 이 하드웨어가 하는 역할일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씩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픽셀이 들어와서 픽셀 버퍼 부분에서 비교를 할 거고, 그 비교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블락 단위로 비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 타일, 여기는 블락을 타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타일을 프로듀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타일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랑 새로운 거랑 이제 타일 단위 타일로 이제 움직임을 비교를 해서 민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민 체크라고 하면은 이제 이 민이 커지면은 그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요. 없어졌거나 에러가 높거나 그럴 경우에는 앞에 키프레임 디시전 로직에서 나왔듯이 얘는 이제 더 이상 warp 엔진으로 넘기면 안 되고 키프레임으로 가야 돼. 그래서 키프레임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warp 엔진에서는 여기서 받은 거랑 이 액티베이션 버퍼에서 받은 거,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타겟 액티베이션 중에서 이제 0이 다 빠져 있고 0이나 혹은 0에 가까운 값이 다 빠져 있고 그 이상의 값들만 남아있는 여기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이제 warp 엔진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warp 엔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총 4개의 블락이 보이는데 이 4개의 블락은 그 기준점이 되는 하나의 타일과 그 주변에 있는 4개의 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 4개의 타일과의 각각 비교를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터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터에서도 각각 이제 1과 U, V를 인풋으로 받고 여기 웨이팅 유닛들이 있어요. 하나의 웨이팅 유닛은 여기 보듯이 U랑 1-U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웨이티드 밸류를 가져오고 여기서 웨이티드 밸류를 다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출력을 하죠. 동시에 이 warp 엔진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비교를 해서 어디로 움직였고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결정을 해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비교를 해서 움직여주려면은 앞에서 우리가 0을 다 빼고 저장을 했다 보니까 이 0을 다시 살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0에 대한 살리는 작업을 해서 위치를 맞추고 옮겨주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새로운 하드웨어적인 서포트를 해서 이 AMC라는 소프트웨어 모델을 이제 지원을 했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를 제일 먼저는 theoretically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뭐 아웃풋은 결국 이제 뭐 당연히 너비 곱하기 높이 곱하기 채널 수일 거고, 맥스라고 하죠. 멀티플레이션, 이게 이 계산량이죠. 그래서 멀티플라이랑 어큐뮬레이션을 하는 칼큘레이션의 숫자였나? 그래서 그 곱하기랑 덧셈 연산을 하는 수를 보면은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고,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다 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 계산량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계산량이 있었는데, 이 숫자를 제가 넣어놨었는데 그래서 이 원래 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하지 않은 레이어에서는 그냥 이걸 다 계산을 하는 거고, 옵티마이즈를 한 레이어에서는 우선 키프레임이 아닌 걸 계산을 안 하고 그 대신에는 비교하는 계산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옵티마이즈 했었을 때 무려 10의 11제곱만큼의 계산의 그 앞에 그 키프레임을 계산을 안 함으로써 10의 11제곱만큼의 효과가 있고,
반대로 그 비교하는 연산으로 10의 7제곱만큼이 더해진대요. 그래서 10의 11제곱만큼이 빠지고 10의 7제곱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큰 연산을 할 때 굉장히 큰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수식이고 이게 하드웨어 논문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효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뒤에 실제로 이 연산을 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전에 여기서 키포인트들을 몇 개를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디자인 초이스들의 몇 가지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메모아이제이션을 하는 거랑 모션 컴펜세이션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메모아이제이션은 그대로 그 앞에 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모션 컴펜세이션은 움직인 만큼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영역에서는 올드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모션 컴펜세이션을 하는 게 좋았고 반대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더 좋았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프레임 자체가 바뀌면 아예 키프레임 개선을 다시 할 거니까 프리딕티드 프레임에서 오히려 모션 컴펜세이션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 메모아이제이션만 썼을 때 더 효과가 좋아서 메모아이제이션 때 1%, 오히려 컴펜세이션을 했었을 때 5%로 에러 레이트가 올라가서 알렉스넷만 특이하게 메모아이제이션을 쓰고 페스트M과 페스트16에서는 모션 컴펜세이션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션 에스티메이션은 앞에서 그 분량 단위로 계산하고 겹치는 걸 계산을 안 하는 RFBME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겟 레이어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그 뒤쪽에 있는 타겟 레이어를 썼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요. 거의 early 타겟일 경우랑 late 타겟일 경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오히려 late 타겟일 때 어큐러시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서도 굉장히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효과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거의 없거나 아주 작은 어큐러시 로스를 희생해서 뒤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이미 와르프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더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조정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래프의 검정색이 그냥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 회색깔 부분이 추가적인 조치를 한 부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알렉스넷에서는 뭐 초기에 프리딕티드 프레임 비율이 낮을 때는 조금 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크게 이득이 없고 오히려 그 Faster R 네트워크들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불리한 현상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굳이 애디셔널 트레이닝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키프레임 셀렉션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어댑티브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델을 크게 3가지 네트워크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3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이루어진 알렉스넷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잘 알려진 VGG16에 3개 레이어, 4개의 connected 레이어를 더한 faster 16 그리고 오히려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faster RCNN의 변형으로 나온 faster M 이 3개의 모델을 사용했어요. 특징은 faster M 자체는 원래도 5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빨라요. 그래서 그 CNN 레이어를 거쳤을 때도 사실 요거보다 요 두 네트워크보다 빠를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레이턴시랑 에너지가 있는데 뭐 2개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하니까 레이턴시 부분만 보면요. 알렉스넷, 페스터16, 페스터-M 공통적으로 이 오리지널 원래 모든 키프레임을 돌렸을 때를 1로 봤었을 때 이 프리딕티드 프레임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1에도 미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시간이 걸리죠. 페스터16은 조금 더 걸리고 페스터-M은 이것보다 조금 더 걸려요. 조금 더 걸리는 이유는 페스터-M이 원래 빨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프리딕티드 프레임과 오리지널 프레임, 그러니까 키 프레임과 프리딕티드 프레임의 조합으로 전체 비디오를 돌렸을 때 평균적으로는 보면 한 85% 정도가 레이턴시 세이빙이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모델에서도 50% 이상의 이제 에너지 코스트도 레이턴시도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네트워크 모두에서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결과를 이 high, mid, low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high는 기준점 자체가 0.5% 미만의 정확도 손실을 만드는 어떠한 설정이고요. mid는 1% 미만, low는 2% 미만의 정확도 손실을 감수하는 레벨인데요. 알렉스넷 페스터 16, 페스터 M에 대해서 각각 했을 때 특히 알렉스넷이 굉장히 잘 나왔고 알렉스넷에서 요 하이 0.5%, accuracy 0.1 레벨에서도 accuracy 레벨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키 프레임의 개수가 78%나 준 22%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랬을 때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존 모델에서 에바스퀘어를 더한 하드웨어를 쓰게 되면은 비디오 분석을 하는데 0.1%보다 더 작은 어큐레시 로스만을 감수하면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experiment evaluation 사용하는 비디오가 네. 비디오 셋이 어떤 비디오 셋이고 예를 들어서 뭐 풀 프레임 그러니까 frames per second는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보여주려는 게 사실 temporal redundancy가 있을 때 줄여주는 건데 비디오 셋에 따라서 네. 그 베네핏이 많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비디오 셋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프레젠테이션에 못 담았네요. 이 여기서 사용한 비디오 셋은요, 구글 유튜브 바운딩 박스 데이터셋이라고 해가지고 그 CNN 비디오 아날리시스에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인 것 같고요. 24만 개 정도의 비디오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30프레임 per second. 그래서 대부분의 비디오가 30프레임이라서 여기 30프레임 per second 비디오 자체이고, 그래서 각 프레임 상에는 33ms 타임 갭이 있을 거고요. 기존에도 이 논문에서 보고 있는 그 베이스라인 자체가 여기서 나올 텐데 그 베이스라인 자체가 아이리스나 EIE 같은 데서 기존의 CNN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썼던 데이터셋과 다 같은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요거 베이스라인에 비교해서 같은 데이터셋으로 이만큼의 에너지 효율의 증가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로 가고 있는데 베이스라인은 아이리스랑 EII만을 사용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알렉스넷이랑 페스터 RNN들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에너지 50에서 85%, 레이턴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에리아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 3.5%의 공간만을 차지하면서 1% 미만의 어큐레시 로스를 가져왔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템포럴 리던던시를 잘 활용을 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AMC라는 모델 그리고 에바스퀘어라는 모델은 높은 효율성 그리고 아주 낮은 정확도의 손실을 가져온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 서픽스 CNN 부분을 남겨두고 있다 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그 어떤 영역을 쓰더라도 비디오 분석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논문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을게요. 제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시간이 1분이 안 남아서 아, 슬랙에서 질문 드릴게요. 네네. 그럼 슬랙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이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질문은 슬랙에서 받고 미팅을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